네,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 공산주의 혁명 활동을 위해서 정의다 동맹에 개입을 해서 정의다 동맹을 어떻게 이제 공산주의 동맹으로 전환시켰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어, 독일에서 추방당한 후 파리로 갔다 그랬죠. 파리에서 독불연보를 만들고 독불연불이 폐간된 이후에는 어, 의인동맹의 포르베르트 전진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의인동맹이 이제 혁명에 연루되면서 전진지도 폐간되고 마르크스도 그 연관돼서 파리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가족은 이제 1945년에 독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여전히 독일의 근처에서 혁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1848년 2월까지 공산당 선언이 작성되고 48년 2월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주로 벨기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 벨기에에 도착한 이후에 그의 여름에 맨체스터에 있던 그 엥겔스를 찾아가서 맨체스터에서 엥겔스와 몇 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런던으로 가가지고 런던의 노동조합 지도자들, 차티스트들이죠. 영국의 노동조합은 그 선거권 확대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차티스트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그 브뤼셀에 정착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엥겔스하고 엥겔스의 이제 사실상의 부인 혁명 공지죠. 그 여성 노동자 메리 번스 엥겔스는 이제 그 메리 번스와 혁명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엥겔스한테 나오는데요. 둘이서 이제 브뤼셀에 왔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던 의인동맹 간부들이 브뤼셀로 많이 망명을 해서 브뤼셀이 이제 그 의인동맹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마르크스가 그 브뤼셀 살던 건물을 찾아갔었는데요. 역시 거기에 이제 기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브뤼셀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을 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여기서 가다듬니다. 공산당 선언도 주로 브뤼셀에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 경제에 대한 공개 강좌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평생 동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치개혁 강좌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브뤼셀에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일 때도 역시 국제노동자협회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정치학 강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좀 더 완성시킨 게 나중에 이제 자본론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46년에 엥겔스와 함께 독일 이데올로기를 작성하는데요. 비로소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공산주의 이 사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나름 그 좀 더 치밀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론을 정립했고, 그러니까 역사를 관념적으로 보는 해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죠.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제 어떤 과학적 공산주의, 예, 그런 거죠.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그래서 그러지 못한 이제 그 공상적 사회주의는 어, 그 권력을 바꾸지 않고 사회 전체를 바꾸지 않고 어디 그 산속이나 어디 가가지고 외진 곳에 가서 자기들끼만의 이상 사회를 만들려는 것 이런 거죠. 봉건적 사회주의는
그 봉건 계급, 봉건 계급에 기대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이 이 자본가와 투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노동자와 자본가는 적대적 관계죠. 근데 봉건 계급과 자본가도 적대적 관계죠. 왜냐하면 망해가는 계급과 흥해져가는 계급이니까. 그래서 봉건 계급이 이 자본가 계급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 추파에 넘어간 일부 노동 계급들이 봉건 계급과 손을 잡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라살이 이런 경우에 되겠습니다. 비스마르크에서 프레이션 왕정과 협력했던 것들, 봉건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카톨릭 사회주의, 이런 다 이제 공산당 선언에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검열 때문에 마르크스 생전에 출판되지 못하였다가 이제 1932년에 출판됩니다. 그래서 파리 노트, 정치경제학 수고와 이 책, 이 두 가지는 마르크스의 그 청년 마르크스와 그다음에 자본론 논론 마르크스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이 청년 마르크스와 그다음에 그 성숙한 마르크스 사이에 그 어떤 단절이 있었는 거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 파리노트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상이 마르크스의 사상이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해왔다, 발전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제 1847년에 그 프루동의 그 빈곤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철학의 빈곤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공산주의가 추상적인 인간 개인의 해방이 아니라 계급적 해방, 자본주의에서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의 해방이라고 구체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추상적인 인간 해방과 구체적인 노동계급의 해방이 그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추상적으로 인간 자체가 해방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노동계급의 해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노동계급의 해방은 구체적인 인간 해방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 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방이 아니라 계급의 해방이며, 그다음에 유적 해방이라는 거죠. 그럼 마르크스는 이제 자신의 공산주의 이론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의인 동맹을 본격적인 혁명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마르크스는 이제 독일 혁명, 나아가 그 유럽 혁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혁명 조직이 필요하다. 독일 혁명과 유럽 혁명이 연결된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이 혁명을 하려면 그 독일 체제가 이 구속되어 있는, 독일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빈 체제, 빈 체제를 타도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의 빈 체제, 베를린, 이 빈 체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혁명이 필요하고, 또 독일 혁명에 중요한 게 이 통일인데, 독일이 통일되려면 주변 국가와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그 독일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유럽 체제, 빈 체제의 문제였다. 그래서 일국의 혁명과 국제 혁명이 연관이 있지만, 마르크 시대에는 그런 이론적인 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관이 있었다. 독일 혁명이 곧 유럽 혁명이었다. 오늘날의 프롤레타 국제주의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그래서 독일 혁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동맹을 이제 그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그래서 봅시다. 런던의 의인동맹의 지도부는 이제 그 조직 내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거는 저거라 그랬죠. 소수의 그 봉기주의자들로 인해서
조직이 발각되고 조직원들이 구속당해서 조직이 위태로워지는. 그다음에 그 소수의 그 봉기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어떤 좀 더 민주적이고 노동자 대중조직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혁명적 선전 활동을 강화하려는 두 그룹의 충돌. 그래서 샤퍼와 바이틀링은 봉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퍼 측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의인동맹에 끌어들여서 봉기주의자인 바이틀링을 견제하라고 했다. 그래서 엥겔스가 1843년에 이미 런던에서 샤퍼 등의 지도자를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파리에서 그 체포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샤퍼는 엥겔스에게 의인동맹에 가입을 건의했지만 엥겔스는 이제 이렇게 쉽게 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 혁명에 관한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접촉을 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의인동맹을. 그래서 엥겔스는 1845년, 48년 여러 신문에 기고하면서 마르크스보다 더 많이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산주의 생각을 교류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독일에서도 추방당한 바 있고 프랑스에서도 추방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가 별로 없었는데 엥겔스는 상대적으로 여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유럽 각지에 있는 의인동맹의 지부나 의인동맹의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브뤼셀에 있던 마르크스는 그 의인동맹의 브뤼셀 지부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러한 역할을 점차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1846년에 공산주의 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여기 통신이 들어간 이유는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브뤼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통신위원회는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런던에도 있고, 뭐 파리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조직이라서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국에 있는 그 의인동맹 지도부들하고 이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뤼셀의 공산주의 통신위원회 자격으로 런던에 있는 의인동맹들과 조직적으로 연결을 했다. 그래서 런던 지부의 칼 샤퍼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차티즘, 런던에서는 그 선거권 확대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폴란드 봉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봉기가 중요한 거는 폴란드는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폴란드는 이제 프레이션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레이션과 러시아가 둘 다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비민주적인 전제 군주였죠.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 마르크스와 같은 유럽의 지식인들, 영국의 진보 세력들은 이 폴란드를 독립시키는 게 그 비민주적인 프레이션과 러시아를 약화시킨 거라고 봤기 때문에 폴란드의 독립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이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샤퍼는 마르크스 그룹에게 우리는 이제 그 무분별한 동기보다는 인민들에게 이 혁명적인 사상을 불러일으켜서 노동자 대중들이 스스로 소수가 아닌 대중이 혁명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퍼도 이제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 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마르크스와 조직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47년에 들으면 상호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조직적인 연대 혹은 이제 통합에 관한 것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진영에게 의인동맹에 공식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의인동맹을 은밀하고 이제 음모가적인 그런 비밀 지하 조직에서 좀 더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자의 혁명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 하에 의인동맹에 가입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퍼를 만나서 바이틀링의 문제점이 뭐냐면 소수 봉기를 고집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독교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기독교를 빌려왔다. 어떤 기독교냐면 그 독일에서 농민 전쟁은 약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농민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세에 만든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속의 권력을 전복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혁명적인 사상 천년 왕국설인데요. 이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뒤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샤퍼와 마르크스 그룹은 의인동맹의 음모주의와 폐쇄성을 제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총회 전당대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정강과 규약을 만들기로 하고 1차적으로 그 규약은 엥겔스가 만들도록 하는데 그 당시에 의인동맹은 이 바이틀링의 기독교 공산주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강령을 기독교의 교리문답식으로 노동자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끔 교리문답식으로 작성했는데 엥겔스도 마찬가지로 강령을 교리문답식으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름은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바꾸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엥겔스가 이제 공산주의자의 신앙 고백 초안, 왜 신앙 고백이냐 아까 계속 말하지만 바이틀링의 종교적 공산주의 영향이 의인 동맹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그룹과 의인 동맹은 마르크스 그룹이 조직적으로 그 의인 동맹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협의 과정을 해서 강령이라든가 규약에 대해 마르크스 그룹의 어떤 위임 거기서 알아서 좀 해달라 이론적인 거는 노선은 마르크스 그룹의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혁명 조직 더군다나 파리, 런던, 독일, 브뤼셀 국제적으로 퍼져 있는 망명한 독일 노동자와 망명한 독일 혁명가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퍼져 있는 이 조직이 자기한테 필요했죠. 그리고 소수 음모가가 아니라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위해서 이 조직을 좀 대중화하고 그리고 민주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 감행 직후에 의인동맹 직후에 동맹호를 위한 동맹호를 위한 호소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이 호소에서 공산주의를 동맹의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등을 발간하기로 합니다. 이 당시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같이 쓰이진 않았다. 사회주의는 이제 그 소떼부르주아적인 공산주의가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으로 썼고 혁명적 공산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막스가 활동했던 청년기에는 사회주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 전체에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인동맹 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명칭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의 제1차 대회를 겸한 거고 민주적인 규약이 채택이 돼서 의사결정이죠. 총회와 대의원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갖추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베프주의나 블랑키주의, 그 다음에 바이틀링, 이거는 이제 비민주적이죠. 소수가 독재하는 건데 여기서는 총회와 대의원을 가지고 있어 소수 독재가 아닌 조직을 민주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는 이제 중앙이 있고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비밀 조직으로서 조직을 계층화시키는 것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 동맹에 전부 다 100% 공산주의자 동맹을 간 건 아니고요. 이제 바이트링파 일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틀링은 자기네들이 이제 의인 동맹을 정통적으로 계승하고 공산주의자 동맹은 그거는 이제 그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인 동맹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엥겔스는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제 파리에서 활동했으니까 마르크스 이 당시에 브리셀을 좀 대표했는데 엥겔스는 파리 지부를 대표해서 이 공산주의자 동맹 1차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의 유의를 받아서 브뤼셀 공산주의 통신위원회 특사 자격도 같이 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을 교리문답식으로 작성한 공산주의자 신앙 고백 초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샤퍼 역시 이제 공산주의 신조 표명을 제출하게 됩니다. 두 개 다 종교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규약만 결정되고 강령 초안은 채택되지 않고 최종적인 거는 이제 그 다음 대회 런던 대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드디어 이제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요. 1847년 11월에 폴란드 혁명 기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자 연합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런던에 체류하는 동안에 2차 공산주의자 동맹 대회에 브뤼셀 지부의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마르크스가 참석한 이 대회에서 공산주의자 동맹 규약이 대폭 개정이 됩니다. 엥겔스는 이제 자기가 초안으로 한 공산주의자 신앙 교복이 종교적 형태에서 종교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가지고 공산주의 원리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2차 대회에 제출했지만 2차 대회에서도 이것은 역시 채택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의 지도부는 2차 대회에 마르크스가 참석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에게 강령을 기초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엥겔스가 작성한 공산주의 원리의 이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자기가 전면적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의 새로운 강령을 마련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공산당 선언이 되겠죠. 엥겔스가 작성한 거는 교리 문답식이었다는 거죠. 의인 동맹의 색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엥겔스 역시 자신의 것은 짧게 요약하고 마르크스가 전면적으로 새로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름도 이제 공산주의자 선언, 공산당 선언 이렇게 이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을 얼마 안 줬죠. 1847년 11월 23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두 달 정도에도 이제 그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자 동맹에서는 이제 마르크스에게 그 제촉을 합니다. 2월 1일까지 48년 2월 1일까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당 선언을 완성을 해서 런던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산당 선언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 동맹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의 강령 선언문이죠. 선언문.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무슨 뭐 이게 공식적으로 공산주의자 동맹의 실체를 내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발표할 때는 공산주의자 동맹 아래에 있는 대중조직, 계몽적인 합법단체인 노동자 교육협회 출판물로 해서 익명으로 1848년 2월 24일에 익명으로 발표합니다. 2월 말, 2월 28일에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4일 전에 발표를 했네요. 혁명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혁명적 분위기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겠죠. 엥겔스가 작성한 거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마르크스가 독창적으로 작성한 거다. 그리고 바이틀링의 기독교 공산주의, 그 소수 음마가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마르크스가 지금까지 공부한 확립한 공산주의의 원칙들을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당시 그 혁명 조직이 노동자 혁명 조직이 필요한데 소수의 음모적 조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드러낼 거나 합법적 조직은 불가능하죠. 정치 조직인 불법이었으니까. 그래서 비합법적인 비밀 조직이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명적인 노동자 대중을 가능하면 많이 끌어당기고 노동자 대중에 대한 혁명적 선전 사업을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왔죠. 의인 동맹 내에서 여러 그룹들 바이틀링 그룹, 그다음에 이제 그 프루동 바이틀링은 그 소수 음모가의 혁명을 주장하는데 프루동은 오히려 반대죠. 합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정치적인 그 공기 이거는 이제 또 그 반대하는 바이틀링은 극자고 그죠? 바이틀은 극자고 프루동은 우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중간에 그 샤퍼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모적 방식을 버리고 그 대중적인 혁명가들의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47년 11월에 마르크스가 참여한 런던의 제2차 공산주의자 동맹대회에서 비로소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 보면은 공산주의자 동맹은 이중 멤버십을 허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 조직, 혁명적 정치 조직은 이중 멤버십 허용이 안 되지만 대중 조직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그 대중적 정치 조직 단체에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만 혁명이 도래할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를 일정 부분 정지할 수 있다. 약간 혁명 시기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혁명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독재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을 비밀 조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혁명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을 상대로 공산주의 선전 활동, 조직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도하고 있던 브뤼셀의 공산주의 통신위원회도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부로 전환을 했다. 공식적으로 대표로 선출이 됐다는 거죠. 브뤼셀에서 비로소 이제 이 동맹을 대중들에게 혁명적인 노동자 대중들에게
널리 이제 비밀적으로 조직 확대 사업을 한 거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대중적인 노동자 교육협회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토론회라든지 노래, 낭송, 연극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조직 확대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